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교안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대표님 모셨습니다. 소개가 필요 없으시죠?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분으로 계신,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분인데, 오늘은 정치인 한교안 대표님으로 제가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 수고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오늘은 말 그대로 저널리스트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대표님, 오늘 제가 질문을 좀 마일드하게 할까요? 아니면 좀 강하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요. 예, 예. 오늘은 제가 확실하게 그 정치인으로 뵙겠습니다. 제가 기자로서는 1990년대부터 그 월간조선에서 기사를 많이 썼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인터뷰어입니다, 제가. 예. 예, 그래서 오늘 좀 미리 제가 그 대표님이 너무 긴장하실까봐 좀 강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첫 번째, 제가 지금 오늘 그 썸네일을 이렇게 했거든요. 한교안 대표께 듣는 한국 정치 혼돈의 해법. 이건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저희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완전히 혼돈인데 저는 이재명보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엄청 강력하게 비판을 하신 걸 제가 봤는데, 이재명보다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패스트 트랙을 놓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느꼈어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길로 가는 겁니까? 아직 결정 난 게 근데 없죠. 그분이 정치라는 거는 생물이니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예. 너무 놀라운 것은 대표님은 그때 180석 내주고 한밤중에 사퇴하셨는데 190석 내주고도 여전히 힘을 유지하는 비결은 뭘까? 제가 이제 사퇴한 부분에 관해서 의문을 갖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당 대표가 된 뒤에 우리 그때 당이 지지율이 10%도 안 되는 8% 이랬거든요. 시작할 때요? 그럼요. 탄핵 이후에 최악의 상태에서 제가 이제 당 대표에 도전을 한 거죠. 그걸 이제 되살려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한 두어 달 만에 20%가 넘었고, 그 4.15 총선 때는 우리가 36%? 거의 이제 정상이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사실은 오늘이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예. 저는 그 당시에 그때 당대표 하실 한교안 대표님의 그 헤어스타일, 그 굉장히 그때는 지금 한동훈 인기 못지 않았어요. 그 머리 자르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단식할 때, 그리고 약간 길렀을 때도 굉장히 멋졌거든요. 삭발 때 얘기시군요. 예. 그때도 굉장히 멋있었고, 그리고 삭발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인기가 엄청나게 높아졌죠. 예, 감사합니다. 다들 도와주셔서. 지금도 높아요? 그런가요? 혹시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만 만나는 거 아니세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저 이제 길거리 다니고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내놓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100에 하나는 정말 만났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는 않고요. 또 가끔 이제 젊은이들이 나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와서 얘기도 하고, 그다음 국민들은 여전히 이제 현명하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좌우 가려놓게 놓고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제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가 이런 걸 중심으로 보시겠죠. 저 사진 기억나십니까? 지금 거의 영화 배우급입니다. 저 이제 삭발한 직후에 예. 삭발한 뒤에 한 두어 달 좀 지난 때 사진 같으네요. 예. 근데 저 같지 않을 정도로 아주 멋있게 생겼네요. 그런데요. 제가 한동훈 대표 그 비대위원장이 잘생겼다 그러면 저는 계속 반기를 들거든요. 스타일이 아니다. 근데 저 사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그 사퇴를 하셨고, 근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그 실패한 선거를 했는데도 지금도 인기가 있고, 심지어는 어대한이란 말까지 나오는 것은, 이건 국민들이나 당이 미는 게 아니라 다른 세력이 미는 것입니까?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그 사퇴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국민에게 약속을 했는데 선거를 치러보니까 우리가 졌어요. 그래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물러난 거죠. 근데 밤도 지나기 전에 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때 여러분들 표를 보십시오. 그때 완전히 졌어요. 이미 확정적으로 졌기 때문에 그래 제가 물러난 거죠. 끌고 앉아 있어가지고 괜히 민주당에게 먹잇감이 될 필요 없거든요. 우리 당이. 그러니까 그 당에 그 먹잇감이 되는 걸 이제 짊어지고 제가 사퇴를 한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다 많이들 이제 이걸 아쉬워하는 게요. 이거 선거가 이상하다, 투표율도 이상하고 그런 목소리가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부정선거 의심이 된다 그런 얘기가 터지는데 미리 나가버려셔서 그 상황에서 좀 조사를 하자든지,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그 상황을 조금도 관리할 수 없었다. 그런 거 굉장히 아쉬워하는 어떻게 보면 거거든요. 시점 착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점 착오. 그때는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 물론 없었고요. 제가 사퇴할 때는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로부터 이제 그 결과가 나오고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서도 이제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제가 사퇴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사실은 저도 부정선거 아니라고 그 심지어 방송까지 했습니다. 그 시간 지난 다음에 나중에 일을 옛날로 되살려가지고 왜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는 거꾸로 말하는 건 정말 잘못된 근데 거라고 오늘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한교안 대표님 모신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예전에 2015년에 강동은 그 당시에 뭐 새정치민주연합 그 의원이 그 국회에 그 당시 총리셨는데 국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얘기했을 때 아니 우리 선관위를 어떻게 보고 그러냐 약간 그런 2015년 시점이 그렇죠. 중요합니다. 2015년은 이제 문재인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시절 아닙니까? 또 제가 장관 총리 하던 때거든요. 그때는 선거 관리 잘했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그 애를 쓰고 그랬는데 선관위가 뭐 잘못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다른 부처에서 이걸 관리하고 정리했었죠. 그래서 그나마 지키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선관위가 그동안에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좀 잘못된 길을 온 거죠. 왔는데 그게 그래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드러난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2015년은 그렇죠.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고 제가 장관 총리 시절이고 뭐 그때는 부정선거 시비가 이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부정선거 얘기가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저 같은 평범한 시민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가 기관이 뭐 조직적으로 어떤 범죄를 한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1989년, 그렇죠. 87년에 이제 공안부 갔죠. 87년에 갔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공안에서 부정선거가 우려돼서 공안부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간 거예요. 부정선거는 계속 있었지만 단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대부분 단발적인 그렇죠. 사건. 이게 조직적이고 시스템에 의한 이런 부정선거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생긴 거예요. 예. 사실은 2020년 4.15 부정선거는 지금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도 예가 없을 정도로 조직적이죠. 그렇죠. 근데 대표님께서 이건 정말로 이상해, 확실해라고 법률가로서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4.15 총선이 끝난 뒤에도 이제 많은 그 비리, 부정선거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2021년이죠. 6월 28일 날 그렇죠. 최초의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재검표. 그 재검표 결과를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 증거물들이 막 나온 거예요. 빼박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재검표 현장을 다 다니면서 현장을 봤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현장을 보니까 이거는 뭐 명백한 부정선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고 또 싸우고 있는 거죠. 현장을 딱 봤을 때 그 투표지들을 봤을 때 직관적인 느낌이 어땠습니까? 아니 우선 이제 예를 들면 재검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권자가 투표한 다음에 이의 제기가 되니까 이걸 덮어놓은 거죠. 보관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열어보는 거, 까는 거, 이게 재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깠을 때는, 열어봤을 때는 거기서 나오는 투표지는 유권자가 투표한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유권자가 투표한 게. 그런데 이 재검표하면서 민경우 의원 최초에 이제 재검표를 할 때 나온 물건들을 보면, 증거물들을 보면 유권자가 했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막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일장기 투표지, 일장기처럼 생긴 투표지. 이거는 이런 투표지
이런 투표용지에다 투표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쓰겠다는 소리거든요. 1000장이 넘었죠. 그때 1900명이 투표했는데 그 중에 1000장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때 그 투표관리관이 나중에 법정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나는 그런 투표지 보지도 않았고 만들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런 거 받으면 저라도 당장 가서 신고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신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검표 때 이게 나온 거죠. 또 뭡니까, 배춘희 투표지. 이런 투표지. 위에는 지역 후보, 밑에는 비례대표 후보. 이런 투표지가 한 투표지에 다 있는 거예요. 또 빳빳한 투표지라고 해서 한 번도 접근한 적이 없는. 그런 건 정말 이런 게 많지요. 있을 수 없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달리 설명이 안 되는 부정선거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바로 6개월 안에 한 것도 아니고 1년 2개월 지나서 맞습니다. 이거 뭔가 열어지지 못한 이유가 있다라고 느끼는데 막상 까봤더니 정말 황당한 투표지가 나왔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한교안 대표님은 그때부터 이제 음모론자로 또 낙인이 찍히셨어요. 아이, 난 그런 음모론자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이건 우파가 저더러 음모론자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좌파고 예.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제가 얘기한 거는 다 팩트에 기반한 겁니다. 예. 팩트 아닌 거 하나도 없어요. 추측에 의해서. 음모론이라는 거는 추측에 의해서 말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다 팩트에 기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4.15 총선 뒤에도 제가 제 캠프에다가 팩트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8가지 부정선거 사례들을 꺼내놓고 그걸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도 이제 부정선거가 명백한데, 지난번에 이제 선관위가 이걸 재검표했다가 그냥 정말 자기들이 혼쭐이 나니까 이제는 아예 재검표를 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거기 동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벌써 선거 끝난 지 3달이 지났습니까? 3달이 지났는데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할 의지가 없는 결국은 거죠. 예. 권력이 진실 또는 팩트, 사실을 누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부정선거 세력이. 예, 부정선거 세력. 근데 네. 저는 그 권력이라고 해서 부정세력,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부정선거 세력 그러면요. 이건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 그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때요. 예. 한교안 대표님께서 그래도 컷오프 되지 않고 끝까지 왔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발표할 때는요. 한 대표님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도 부정선거 세력인가 보다. 경선할 때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 기억 안 나십니까? 아니, 납니다. 그러니까 네 명의 후보를 뽑는다고 그렇죠. 하는데 4명 거를 다 합하면 제일 밑에 사람은 오히려 떨어지는 사람이 더 높아야. 더 높아요. 높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예. 그 표가요. 대부분 한교안 대표님 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저희의 충격은 뭐냐면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미온적이고 그리고 말도 만들어내요. 부정선거를 부실선거라고 말하죠. 공직자들의 부실은 부정입니다. 범죄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막 옹호를 하는데 그렇게 보면 그때 당대표 선거 때 봤을 때 부정선거 세력의 또 한 축이 국민의힘 아닌가? 섞여 있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러면은 또 선관위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맡기는데 그래서 어대한이란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세력이 지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 대표, 우리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당 대표 선거를 왜 선관위원회에 그러니까요. 맡깁니까? 선관위가 정상적이어도 거기다 맡기는 건 안 맞아요. 근데 민주당은 안 맡긴답니다. 1학년 일반 반장 선거를 하는데 왜 1학년 4반에다 맡기냐고. 또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맡기냐고. 그러니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것은 이제 우리 당 안의 선거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안 되지만 더더구나 우리 당내 선거를 왜 그 자들에게 맡깁니까? 또 이준석이 그렇게 맡긴 이후에 제가 계속 이걸 지적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적을 했는데 지금 또 다시 맡겨놨어요. 예, 그래가지고 역시 이것도 이제 우리 목을 저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하도록. 그러니까 정말 잘못된 판단입니다. 거기다가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요. 지금 여론조사 기구 전체를 사실은 선관위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론조사도 좌지우지, 당대표 선거도 좌지우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미 거의 선거라는 제도가 무의미한 나라가 된 겁니까? 이제 어느 교수가 쓴 책 중에 보면 민주주의는 민주적 장치 제도에 의해서 무너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선거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게 부정선거, 선거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방법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부정선거 세력들을 처단하면 됩니다. 처단. 법에 의해서 처단하면 돼요. 이건 부정선거 저질렀다라고 처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 저지른 자들이 이 좌파거든요. 이 자들에 대해서 뭐 문재인 또 이재명의 적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수사를 해도 금방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길이 있는데 안 하니까 좀 답답한 거죠. 예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악한 권력이 탄생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늘 예를 드는 게 히틀러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예. 근데 히틀러가 선거를 통해서 제1당으로 당선된 게 아니고요. 예, 그 당시에 우파 정권에서 지원을 해서 연정을 통해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독일의 뭐 나름 정상이라고 하는 우파의 지도자가 히틀러를 우리가 함정에 빠뜨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전 지금 한국에서 보는 것은 이 소위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너무나 안일한 태도. 지금 부정선거 다 봐주면서도 이게 나라를 위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에 진정한 우파 리더십이 있는가 저희 입장에서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선 김미연 대표도 진정 우파라고 생각합니다. 준성 우파인데 저는 진짜 권력이 없잖아요. 저는 저도 예.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살아온 사람이고 그거 따라가다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을 갔고 그 길을 따라가서 결국 나라에 도움이 됐다고 하면 또 그것도 기쁘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옛날에 제가 참 총장, 장관으로 이제 지명이 됐을 때, 민주당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낙마 1호 황교안. 제가 낙마 1호래요. 왜 낙마 1호인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모르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낙마 1호라고 해놓고, 실제로 나중엔 뭐 청문회니 뭐니 다 통과시켜버렸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저는 계속 좀 사실은 좌파와 싸워왔거든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좌파가 나라를 농단하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통진당, 통합진보당 해산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굉장히. 통진당에 대해서도 뭐 이제 좀 이런 말 저런 말도 나오는데 이제 이석기 사건 터지면서 통진당은 원래 민노당이었거든요. 시작은 그렇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제가 검토를 했었는데 우리 공안 검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이미 그때부터 민주적 기본질서에 목적이 반하는 정당이었어요. 그러나 목적이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또 국민들이 딴소리 할 거거든요. 목적과 활동에 있어서 활동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이제 이석기 사건가 터진 거죠. 그래서 통진당 이제 해산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독대를 청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박근혜 대통령이 합시다. 제가 그 목소리도 기억이 나는데 합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데 그래서 그런 그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서 나오자마자 이제 TF를 만들었죠.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지금 그 통합진보당이 2개씩이나 이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사람들이 지금은 진보당하고 민중당 2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원내정당이 됐어요. 근데 지금 아무도 이런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이런 정당을 다룰 수 있는 공안 세력이 없어요. 본래 이제 통진당을 해산할 때 당만 해산해 가지고는 다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의 규정은 없지만 법의 해석을 통해서 의원들도 박탈을 시켰습니다. 근데 헌재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도전이었는데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해산할 때는
유사 정당을 만들 수 없다라고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 유사 정당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럼 당연히 그건 이제 해산 청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제 우리 한교안 대표님도 안 계시고 박근혜 대통령도 안 계시고. 근데 지금 정말 아이러니가 뭐냐면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국민의힘 네 분이 지금 나와 있어요. 당대표 후보로. 나경원. 그 당시 나경원 의원은 뭐 심지어 미국까지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청원을 할 정도였고. 그다음에 원희룡 뭐 당연히 탄핵 찬성이고 그분은 또 예전에 운동권 출신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퀘스천이 있어요. 그리고 윤상원 의원 요즘 부정선거 얘기하지만 이분도 항상 저희에게 확신을 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의 칼잡이가 당대표가 돼도 예전에 탄핵 반대를 했던 태극기 들고 다니던 분들이 다 이제 한동훈 지지를 해버리고 있어요. 이 형국. 그런가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혼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론을 이제 미리 질문해서 그렇지만 이 상황들이 좀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주 힘들죠. 네,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니까 정말 시시각각 바뀔 수 있는 거죠. 아직도 뭐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국민들께서는 사실은 현명한 판단을 계속 해오셨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탄핵 칼잡이 뭐 심지어는 공소전까지 읽었던 저는 별로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모 씨라고 할게요. 그분을 막 지지하던 그 탄핵 반대 세력들이 한교안 대표님에 대해서는 탄핵 때 대행까지 하면서 대통령 대행까지 하면서 제대로 한 일이 없다. 그런 비판 너무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그냥 무책임한 비판이고요. 그때는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제 기억에 62명인가가 탄핵을 했어요. 탄핵에 가담을 했어요.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탄핵 안 됐죠. 그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런 엄중한 상황이었고 엄혹한 상황이었고 아무도 자유우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나간 거고 거기서 이제 탄핵 전국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계엄령 선포하면 되죠. 그렇지만 바보 되죠. 바로 국회에서 닫아버릴 수 있죠. 예, 국회가 바로 그걸 끝낼 수가 있어요. 국회 가반으로. 지금 제가 1990년도에 헌법을 바꾸면서 이 부분을 입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해봐야 소용이 없는. 단독으로 계엄은 안 됩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 거를 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저는 생각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탄핵 때 수사할 때 탄핵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어요. 못하는 거 뭐 가서 총칼 들고 싸우라 이건 안 되겠지만. 아니 근데 총리 그 당시에 총리시지만 공식적으로는 대통령 대행인데 탄핵될 수 있죠. 저는 이것 좀 질문드리고 싶었는데 헌법 65조에 보면은 국회의 가반이 저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회 가반이 소추해서 의결하면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탄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럼 대통령 권한 대행도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로 탄핵이 되는 겁니까? 그건 좀. 저거는 법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학자들의 논란이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역시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요건에 따라서 탄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하던 걸 좀 마저 하자면 제가 그래서 이제 수사라고 그럴 적에 특검이 수사하고 그럴 적에 저에게 1차 수사를 하고 나서 수사기일 연장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때의 상황으로 보면 지금야 뭐 별별 소리 다 하지만은 그때 상황으로 봐서 특검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저 조항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그걸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달 동안 할 만큼 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국민에게 맡겨라. 이렇게 해서 제가 그 기각을 했어요.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뭐 날들 아무 일 한 일 없다. 그럼 내가 기각한 건 뭡니까? 그 다음에 그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겠다고 했어요. 특검이. 그것도 기각을 했습니다. 막아냈습니다. 대통령실을 건드리는 거는 정말 하지 않아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것도 얼마나 사실은 많은 저항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했어요.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할 일은 다 했는데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거나 모르는 일을 안 했다고 해서 못하고 체크하는 거는 이거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참 그때도 그 탄핵이 정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밝혔었는데 저는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는 사람들이 탄핵 검사들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찬성하고 뭐 지지하고 있는 그런 게 아이러니죠. 근데 지금 이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정치가 생물이니까 지금 넘어갈게요. 근데 지금 적어도 그 한교안 대표님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중상모략하는 거 좀 멈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전 팩트를 얘기하면 제가 받아들이죠. 뭐든지 다 받아들이죠. 제가 지난 4.15 총선 끝나고 나서 자료를 하나 사실상 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책을 냈었습니다. 내가 그때 정치를 처음 하면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이루어진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당하는 건 괜찮지만 우리 당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거.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책을 다 썼습니다. 대표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뻔뻔하지 않으면. 네. 앞으로는 뻔뻔하려고 합니다. 뻔뻔하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다 하면, 너 죄인이지? 그런 식으로 되는, 황당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걸 정리를 하면, 정통 자유민주주의 정치인은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정통 자유민주주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이쪽 저쪽에서 다 지금 많이 공격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저는 이 비판의 강도가 가장 높았다고 보거든요. 괜찮으십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진실, 팩트를 놓고 그걸 모른 채 하는 것은 정말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명백하게 부정선거인데 그걸 부정선거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라고 그래? 협작군 같으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나라의 지도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정확하게 이 선거사범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공안 검사셨죠? 저는 뭐 그냥 검사가 아니라 공안 검사가 아니라 평생 공안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팩트를 중심으로 쭉 얘기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제가 4.10 이후에도 부정선거가 많았습니다. 근데 4.15하고 4.10의 차이는 뭐냐면 4.10 때는 재검표를 하면서 증거물들이 막 국민에게 보여졌어요.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이제 대법원이 이걸 재검표를 안 해요. 지금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 안 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져요.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 우리 대법원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폭탄을 받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동훈 씨가 뭐 자기 때문에 뭐 재검표, 수개표 했다. 굉장히 저희가 이제 우스꽝스럽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이번에는 수개표 해도 안 나올 거다. 여전히 사전투표를 통해서 부정을 할 거라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전투표 부정을 막으려면 개인 도장, 사전투표 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찍어서 숫자를 집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나 찍는지를 밖에서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맞아요. 그걸 보기 위해서 카메라 설치했다고 해서 시민의 정당한 선거 감시 활동을 범죄시해서 감옥에 넣었어요. 하되. 괜찮습니까, 그분은? 하되. 예, 지금 예. 구속돼 있죠. 예. 제가 이제 변호인단에 합류해서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금 좀 지났는데 저는 조만간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기대하고 바라는 바는 법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보석이 되죠. 법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한다면 보석이 당연히 되죠. 근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되면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이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뭐 수개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역사상 선거 역사상
최근에 있었던 이런 과정에서 수개표 없었습니다. 누구가 뭐 수검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니 수개표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우리 수개표 안 했습니다. 뭘 했냐면 수검표를 했어요. 전자 조작에 의해서 이미 조작된 표 그걸 갖고 이제 그렇죠. 손으로 검표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전자개표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전자개표를 하고 그게 맞나 틀리나 뭐 수검표했다? 조작해 놓은 걸 아무리 손으로 깨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수검표를 해야 되죠. 거의 대만식으로 해야 됩니다. 대만 100% 대만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수검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많은 사람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이런 걱정을 하는데 첫째로 시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예, 둘째로 대만의 사례를 보니까 뭐 4시간 걸렸다던데 그러니까요. 그래요. 예. 이게 더 짧아요. 예,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느라고 시간이 점점 지연되는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면 뭡니까? 개표도 금방 됩니다. 그리고 금방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국민의 표가 가짜로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딴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수검표라는 말을 선관위가 얘기를 했어요. 수검표. 우리가 얘기한 건 수개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꼼수입니다. 전자개표를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 많은 국민들이 선관위가 수검표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수개표인 줄 알아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왜 선관위가 저렇게 거짓말 선관위가 됐나 저는 참 참담합니다. 부실 선거라는 것이 사실은 범죄입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그건 부실도 아니고요. 예. 불법인데 불법입니다. 불법을 자꾸 부실이라고 말해요. 그걸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은 주로 국민의힘이고요. 거기다가 이준석이가 황 대표님 그 모독할 때 들으셨어요? 지금 저러다가 한동훈 저러다가 너도 뭐 한교안처럼 된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한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나갔지만 또 국회의원 됐다고 지금 그러고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계속 보고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한교안 대표님께서 그 6.28 재금 이후에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 만드셔서 사실 대통령 선거 때 감시하지를 않았으면 저는 원래 그 사람들이 계획했던 것처럼 약 1000표 차이로 아마 이재명이 이겼을 것 같아요. 1% 차이. 예. 그 사람들이 처음 계획이 약 1000표, 1%도 아니고 거의 1000표 차이로 이긴다 이렇게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부방대 등 감시하신 분들이 막아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좀 치열하게 막았거든요. 그렇죠. 이 가짜 투표용지 갖고 들어오는 통을 막고 뭐 이렇게 이제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세하게 이겼는데 사실은 이 부정선거 세력들이 하려고 했던 거는 미세하게 이기려고 했던 거죠, 자기들이. 그 이유는 여론조사가 10% 이상 차이 났답니다. 그때는 워낙 자기들이 국민들에게 민심을 잃었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10% 이상 오히려 자기들이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폭도 일어나죠. 예, 그걸 좁히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이기는 걸로 기획을 했는데 그 미세한 정도는 부방대 같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잡아낼 수 있었다. 그 부방대가 이제 기존 조직 같았으면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새로 나온 소위 이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자 해가지고 나온 정말 자원봉사자들이거든요. 이분들에게 젊으신 분도 많고 늙으신 분도 있고 연세 많은 분. 굉장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교육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분들은 교육 받은 대로 합니다. 우리 투표관리관 도장은 개인 도장 찍어야 된다. 아닌 건 지적하라.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인 도장 안 찍은 그런 이런 가짜 투표지들을 막 막아내려고 하니까 또 뭐 저 친구들이 막 쫓아내고 막 별짓 다 했어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막아낸 것이 결국 이제 미세하게라도 이긴 거죠. 근데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안 찍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선거 부정을 하겠다,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작심이에요. 그런데 저는 예전에 한동훈 씨가 간훈 토론에서 이걸 지적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 결사 반대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법에 있는 걸 어떻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반대할 수 있습니까? 법에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 조항이 저희가 내가 아까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위조 방지 156조 157조죠. 지금 법에 그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 개인 도장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1년 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해야 돼요. 예, 저 사인이라는 말을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지 하여튼 저걸 또 왜곡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주로 민주당이죠. 예, 예. 사인이라는 건 개인 도장이라는 그렇죠. 말입니다. 개인 도장. 예, 예. 근데 더 명확한 건 18조에 보면 18조 유형에 보면 거기 개인 도장을 찍어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예, 개인 예, 도장. 예, 예. 개인 도장. 개인 도장. 그게 어떻게 선관위에서 만든 게 개인 도장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인쇄를 할 수가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법에 있는데 저게 사실 거의 유일한 그 위조 방지 장치인데 그 장치를 훅 빼버리면은 위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예 그렇게 하겠다는 작정을 하고 한 거죠. 그거를 지금까지 사실은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은 거는 이제 정말 오래된 역사가 있습니다. 다 그동안 이제 투표관리관이 자기 개인 도장 찍고 사용해서 투표관리한 다음에 자기가 가져갔어요. 그러면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선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으니까 찍을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투표관리관 도장을 얼마든지 선관위가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악용할 수가 있어요. 부정선거 투표지를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해놓고서 믿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번에 부정선거 얘기가 나와서 다행히도 그래도 이번에 나경원 그리고 뭐 최고위원 나오신 김민전, 박용찬 등등 이런 분들이 그리고 뭐 윤상현 이런 분들이 그래도 부정선거 얘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저는 한동훈 거의 당대표에 가깝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선전하고 있는 한동훈 씨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자기 입으로 사전투표관리관 뭐 도장 찍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이번에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부정선거 막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 대표 후보가 지금 네 명이 나왔죠. 예, 예. 4명이 나왔는데 4명 중에 3명이 그렇죠. 부정선거 얘기를 했고 또 사전 투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없었던 일이에요. 과거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한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갑자기 한 것 같지만 그동안에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많은 애국 시민들의 이야기가 결국 이제 반향을 일으킨 거죠.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이제 당 대표 후보 4명 중에 3명이면 절대 다수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한동훈 대표는 안 했어요. 그건 뭐 짐작해 보건데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사전투표하라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랬어요?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우리 저 당협위원장들에게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당협위원장들에도 다 하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해보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190석을 날렸죠. 제가 이제 당 대표 때 4.15 총선 때도 제가 그때 사전투표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동네방네 다니면서도 왜 그러냐면 당일 투표는 우리가 해볼 만한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왜 맨날 사전투표에서만 지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사전투표를 다 하자. 우리가 다 하면 될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우파 시민들이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그대로. 노인들이 더 많이 했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180석 뺏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죄인입니다 얘기한 것 중에 그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정말 이제는 사전투표가 안 된다.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의 놀잇감이 된다. 이걸 계속 얘기했거든요. 당에도 얘기하고 후보들에게도 얘기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가 말한 거하고 완전히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하지 말라는 걸 다 그대로 하라고 해가지고 결과가 뭡니까? 오히려 더 183석인가요? 뺏겨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본인이 이제 부정선거 사전 투표 얘기를 못 꺼내겠죠. 부정선거 얘기를 못 꺼내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판단 잘못해가지고 4.15 때 사전 투표하라고 했던 것, 그거 반성한 것처럼 우리 한 위원장도 한 후보도 잘못한 걸 명백하게 알았으면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그걸 계속 문기적거리고 있으면 결국 내 독이 돼요. 이게 잘못된 것이 내 안에서 민기적거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분이 다 지금 그 한동훈 후보까지 네 분이 다 목소리를 맞추면 좀 결과가 좋겠습니까? 다 사전 문제 제기하고 선거 문제를 제기하는. 지금은 이제 뭐 사실은 이제 후보 절대 다수가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다 알고요. 또 그 전에도 우리 국민들이 한 40% 정도는 부정선거를 알았었습니다.
특정 지역은 뭐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60% 가까이 다 알고 있었고 지금은 점점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정의는 꼭 승리한다는 말을 제가 많이 하는데요. 지금 한동훈 이제 후보는 부정선거 얘기를 가지고서 표를 얻으려고 그러면 난 이건 이미 때가 늦었고 뭐 하여튼 국민들에게 다른 또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또 다음에 또 할 것 같습니다. 이번이 끝이 아니고 저는 이번 기회에 지금 우리가 이번에 네 분 중에 세 분이나 부정선거 얘기를 했는데요. 확실히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고, 조금 화제를 조금만 바꾸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그 암살 미수 사건 보셨을 텐데요. 예. 사실 그 미국에서 대통령을 제거하는 방법이 암살 뭐 당연히 있고, 탄핵 있고, 그리고 부정선거 있는데요. 예. 지금 셋 다 해당되는 이제 그 경우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이 부정선거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하여 좀 기대를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좀 같이 협력을 해서 규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협력을 해야 되죠. 아마 조만간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또 저를 찾아온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이분들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고 어느 나라가 됐든 어느 후보가 됐든 부정선거를 악용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은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행히 또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된 뒤에 우리 탄핵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3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했어요. 예, 그때 일단 그 얘기를 주고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됐던 그분들하고 제가 소통하면서 한미 동맹이 좀 굳건히 되고 이제는 한미 동맹의 영역을 미국에서는 한미 동맹을 선진화라고 하는 이런 말로 해가지고 한미 동맹의 선진화를 이루어내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선거 이슈입니다. 이 부정선거는 한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여러 군데 좀 퍼져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미가 좀 막아내는 선도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뭐 간첩 사건 아시죠? 우리 국정원과 협조한 것을 해서 미국 CIA 아마 요원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분을 지금 미국에서 기소하는 걸 봤는데요. 지금 스미테르 사건을 봐도 그렇고 한국 미국이 뭔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하여튼 수미테리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직접 만나기도 한 분이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분인데 이런 좀 안타까운 결과가 돼서 좀 힘듭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 뭐 충분한 좀 다국적인 다국 간의 이런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제 했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좀 그냥 무책임하게 있어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공안 기관이 미국 CIA 같은 기관이 사실은 철저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미국하고 한국과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보다는 한 요원이 얼마나 자기 업무, 임무에 대해서 철저한가, 이거를 보여주는 건데, 제가 꼭 하나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한국 공안기관이라든지, 어쨌든 종북 세력과 싸우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했던 그런 기관들이 지금 완전 지리멸렬한 상태가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제일 안타까워하는 문제가 그 얘기입니다. 소위 이제, 북한과 싸우고 있는 이런 국가기관들이 과거에는 이제 국정원, 경찰, 그리고 검찰, 그 다음에 이제 군에 이제 있었어요. 기무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기무사가 이제 무너진 것도 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바와 같고, 국정원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경찰은 권한을 많이 받았는데, 소위 대공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경험이나 이런 게 아직 부족합니다. 검찰은 지금 검찰의 모든
권한을 다 뺏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 결과적으로는 공안의 무능, 공안의 무력화 이걸 지금 만든 거예요. 통일 국면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더 중요해질 텐데 왜 이렇게까지 공안 기관이 무너졌습니까? 누가 했겠습니까? 이거는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세력. 자기들의 생각대로 나라가 이렇게 흔들려 버리기를 원하는 세력. 이 자들이 이제 한 짓이죠. 그럼 뭐 누군지는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은 우리 당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다면 이 공안 기관을 되살려내야 됩니다. 첫째는 국정원을 되살려내야 됩니다. 국정원은 굉장히 유능한 기관이에요. 유능한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좌파들이 몇 번 들락날락 하더니 좌파 대통령이 몇 번 들락날락 하더니 이게 막 무력화돼 버린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국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힘을 얻으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국정원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둘째는 검찰입니다. 검찰도 지금 다 무너졌어요. 수사권을 사실상 빼버리지 않았습니까? 공안부가 거의 무너졌습니까? 공안부 다 무너졌죠. 예를 들면 이제 이건 벌써 꽤 된 일이에요. 제가 이제 고등검사장 시절에 우리 김준규 그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 분기 한 번씩 이렇게 개별 면담을 했어요. 그때 저한테 물어요. 지금 공안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안의 문제는 공안 검사들의 좌편향입니다. 그때 공안 이미 검사가 그랬습니까? 좌편향. 그때 공안 검사가 좌편향이 됐어요? 그래요. DJ 노무현 거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처리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공안 검사의 좌편향이 문제다라고 얘기했더니 총장이 그냥 깜짝 놀라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그렇게 이제 우선 그걸 안다는 것부터로 출발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2010년, 2008, 9년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 사이에 더 무너졌습니다. 검찰, 경찰, 보안사 다 말할 것도 없고 국정원도 그렇고요. 다 무너졌는데 이거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자유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계속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간단히 생각할 일이 아니라 이렇게 된 과정에서 사실은 가장 심각한 역할을 한 쪽이 저는 언론 같거든요. 혹시 정치인이 된 후에 언론과 접촉하면서 이 언론의 문제점을 느낀 건 없으신가요? 제가 우문입니다. 제가 한 6개월쯤 전인가요? 조중동을 보지 말자. 조중동 절독운동을 펼쳤습니다. 그건 난 조중동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또 조중동이 그동안 기여한 것도 압니다. 제가 동아일보 옛날에 광고 사태 때 제가 저희 학교에 이제 그 돈 다 몰아가지고 갖다 냈어요. 징계받을 뻔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그 조중동을 아꼈던 사람인데 지금은 내가 절도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중앙은 부정선거 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은 자제하자 하면서. 아니, 정치인이 그러면 언론 도움 하나도 못 받고 어떻게 하시려고? 어차피 저들이 날 도와준 적은 없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도와주냐 안 주냐를 떠나서 정의롭지 못한 이런 부정선거를 보고 그냥 눈 감고 있는 그거는 결국 국민을 속이는 거거든요. 절대 말 안 하죠, 조중동이. 국민을 속이는 언론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중앙일보는 그래도 보도가 좀 된 바가 있어요. 김한무개 부장도 냈고 강화무개 논설위원도 좀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문화일보 같은 경우도 이제 부장들이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나머지는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정선거를 신문 광고를 냈었거든요. 돈 많이 들였습니다. 신문 광고를 냈는데 그걸 이제 제가 10번 굉장히 많은 돈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선거 때가 다가오니까 못 내겠다는 거예요, 광고를. 광고를 못 거부했습니까? 광고를 못 내겠대요. 돈도 다 냈는데. 그러면 더 돈 많이 내는 누군가 있다는 뜻이네요. 야, 그래서 참 언론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절도운동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언론이 우리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죠. 대안정당. 지금 이제 그 몇 개의 언론들이 저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메이저는 아니지만. 네, 메이저는 아니지만 네, 또 SNS도 있고요. 아니 SNS보다는 훨씬 더 이제 의미가 큰 이런 곳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상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3년쯤 전에 그렇게 이제 다 망가져 버렸던 이런 나라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니까 뭐 깨닫는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언론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아시는 것처럼 국정원이 선관위에 대해서 보안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전 투표 조작도 가능하고, 그렇죠. 당일 투표 조작도 가능하고, 뭐 검표 조작도 개표 조작도 가능하고, 뭐 다 가능하다는 얘기에서 했어요. 그런데 뭐 그분이 잘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국정원장이 예, 그 나라가 잘렸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되살려내야죠. 지금 아까 제가 국정원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살아날 듯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되고 살아날 듯하다 그래요. 얼마나 정말 거악들이 이걸 장악하고 있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 박지원이 국정원장을 한 나라니까요. 박지원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나네요. 2021년도에 여기가 사건 하나 발표했어요.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게 뭐냐면 간첩 사건입니다. 기억나요? 간첩 사건. 놀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충북 간첩단 사건에 북한 통전부가 지령을 내렸다. 지령의 내용이 뭐냐면 2번 4.15 총선에서 그 당시 이제 시점으로 말하면 2번 4.15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패망케 해서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그들 말로 들씌워 예. 황교안을 정치적으로 매장하라. 지금 이런 지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치권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연히 생긴 걸까요? 근데 충북 동지에 다 풀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언론도 문제고 언론도 정의로운 기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가짜 언론인들이 이거를 장악하면서 이런 문제가 되고 그 중심에 언론 노련이 이제 뭐 세력화해가지고 모아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과의 싸움 쉬운 싸움이 아니고 어려운 싸움이지만 계속 싸워내서 자유대한민국을 꼭 지켜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그 MPK는 이제 싱크탱크지만 저희도 굉장히 강력하게 그 발언을 하는 곳인데 부정선거 증거 없다 그러면 항상 보여주는 게 저희는 이제 안민석 예. 지역구 재검할 때 나온 이 빳빳할 뿐만 아니라 인쇄 오물이 이렇게 예. 그 오염이 한 줄로 쭉 있는 그 사진을 항상 보여주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이 저 사진인데 좀 한번 확대해 보실래요? 지금 그 일본말로 요고레라고 부르는 저 투표지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예. 사실은 이렇게 재검표를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다 흩어졌다가 이제 다시 모이는 예. 투표지가 저렇게 오염이 한 줄로 있는 경우도 예.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저질 투표지를 쓰지를 않아요.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자른 데 있지 않습니까? 예. 한 장 한 장. 예. 저게 칼로 자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건 국가수에 보내면 예. 저게 투표지를 한꺼번에 인쇄해서 바로 갖고 온 거지 예.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다 흩어졌다 모은 게 아니라는 걸 예. 알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모든 공안기관, 수사기관이 뻔히 보면서도 전혀 수사를 안 하는 건데 죄송하지만 그럼 결국은 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아마 당에 계시기 때문에 이 질문은 대답하기가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사례들 저게 제가 제 검표 현장 가서 직접 본 보셨습니까? 그럼요. 직접 가서 본 거예요. 저런 걸 찍는 사람이 없죠, 한국에. 근데 저거 찍혔어요. 그리고 이제 저걸 말씀하신 것처럼 저거는 다 이제 투표 용지들을 이제 투표한 그렇죠. 거를 개표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마 모아놓은 곳일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렇게 줄이 설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예, 저건 예. 인쇄 과정에 문제가 된 거고 또 뭐 저런 게 많아요. 뭐 배춧잎에서 그거 말고도 이 뭐랍니까? 저 투표용지 끝에 뭐 이렇게 뭐 찌꺼기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뭐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나온 거죠. 한 번 인쇄해서 바로 흩어진 적이 없이 모아서 그대로 나온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지금 보고도 증거가 없다고 하는 건 절대로 말이 안 되는데요. 지금 근데 우연히 저게 또 안민석 지역구예요. 민주당 후보
찍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재검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주 급하게 한꺼번에 이렇게 찍은 그런 표인데요. 저런 걸 보고도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수사 당국에서 입증 책임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 일하지 않는다 이런 것인데, 제가 첫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지만 검사로서 사실 때와 정치인으로 사실 때 다르십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뭐 다르고 또 같죠.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죠. 같은 점은 뭐 이런 거예요. 검사든 또 저 정치인이든 고생 많이 합니다. 고생 많이 해요. 또 둘째로는 이제 검사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싸우는 거죠. 검사는 범죄와 싸우고 이제 정치인은 경쟁자와 싸우고 뭐 이런 거는 같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다른 점도 많이 있어요. 검사는 팩트에 충실합니다. 근데 정치인은 뭐 성취, 거기에 이제 충실한 거예요. 또 검사는 한번 이제 잘못되면 재기가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성적이 다 매겨가지고. 근데 정치인은 뭐 사전 오기도 가능하고, 뭐 링컨이 뭐 8번 떨어졌다고 그래요. 이런 게 가능한 차이가 있죠. 검찰은 차츰 성취해내는데 정치는 벼락 출세가 가능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의 장점들이 다 모여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근데 거꾸로 우리는 단점들이 자꾸 모여가지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게 그래도 생각합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황 대표님은 공직자로서는 훌륭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너무 연하다, 소프트하다, 예.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이제 제가 처음에 당 대표가 돼가지고 이제 순회를 하고 있는데, 서울 지역에 이제 그 여자 당원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서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대표님 다 좋은데 너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통진당을 해산한 게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일순간에 그냥 입이 딱딱 닫혀지더니 조금이더니 깔깔 웃으면서 맞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부정선거 문제도 해결하시겠는데요? 아니, 물론 해야죠. 부정선거 맨 처음에 우리가 얘기하고 그럴 적에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예, 뭐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기여하셨죠. 3년이 걸렸는데 이제는 뭐 그 반 이상의 국민들이 알게 됐고, 아니 심지어 우리 당 대표 후보들 4명 중에 3명이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전선거 막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황교안 대표님이 안 계셨으면 거기까지 오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이, 우리 김의원 대표가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는 그냥 시민 입장에서 하는 건데요. 제가 예전에 우연히 그 황 대표님 그 친구들을 잠깐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예전에 그 친구는 욕이라는 것도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었어. 저 욕할 줄 알아요. 제가 하는 욕은 예. 거의 하지 않는데 어쩌다 하면 짜식, 네, 그 말 했어요. 자신이 욕이 아니죠. 아이, 이 나쁜 짜식. 야, 그걸 욕이라고 하시니까 정말 저희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분이 왜 경기고 다닐 때 총학생회장은 왜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고등학교 다닐 적에는 성적이 일정한 성적 이상이 돼야지 이제 반장도 하고 부반장도 하고 이제 총무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우선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그 숫자 중에 되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은 내가 조용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리더십이 없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도 하고 총회장도 하고 총학생회장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한 거고, 또 검찰에서도 공안부를 또 했고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그 성향이라는 게 있지는 않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난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성향이 뭐 이렇게 정치인답다 또는 뭐 성향이 정치인 안답다, 이런 건 뭐 기준 자체가 잘못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시간 가까이 말씀을 나눠보니까 우리 대표님이 절대로 약한 분이 아니세요. 어떤 분이 외유내강 이렇게 쓰셨거든요. 예. 외유내강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정치인으로서 한교안 대표님의 가치를 잘 못 느끼는데 사실 저는 처음부터 느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 하셔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드리고 지금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 눈에 한국 정치인 중에 지금 제대로 정통 우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킬 분은 한교안 대표님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이 많아요. 왜 정광훈 목사님하고도 척을 지셨습니까? 정광훈 목사님하고는 제가 본래 오랫동안 같이 교분을 나눴어요. 2011년 제가 이제 공직을 그만두고 변호사가 된 뒤에 어떤 다른 로펌에서 저는 이제 태평양이라는 로펌에 있었는데 다른 로펌에서 이분 사건을 너에게 보냈어요. 제가 아는 분 통해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 선거사범 수사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잘 해결 안 되고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맡아가지고 처리를 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광훈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관계가 시작된 거죠. 좋은 시작을 했죠. 오래되셨는데요? 네, 그럼요. 2011년부터니까. 그리고 그때 뭐 이분이 이제 내가 느낀 거로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고, 그다음에 이분이 정치를 하게 된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게 전교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교조 어느 날 이제 본인이 강연을 하고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그때 5학년인가 애가 벽에다가 그 부시 대통령의 사진을 붙여놓고 있더래요. 거기다 눈을 바늘로 막 찌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게 전교조예요. 그래서 전교조 싸움을 해서 정말 나는 귀하게 생각을 하고 도와드렸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2018년 경부터 좀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세력이 많아지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해선 안 될 말들 많이 하고 교계에서 또 용인 안 되는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지금 소송까지 갔죠. 예, 그 저한테 이제 나중에는 뭐 급기야는 지난 4.15 총선 때 공천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 50억을 받았대요. 50억. 저는 50억을 만져본 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50억 뭐 큰 돈 아니잖아요. 아니 어쨌거나 난 50억 만져본 일 없어요. 저는 그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좀 그런 모함 자체가 교묘한 것이 제가 4.15 총선 때 받았다는 거거든요. 2020년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한 시점이 2023년이었어요. 선거 전에. 내가 출마한 뒤에, 직후에. 그러니까 나를 선거에서 피해를 보게 하려고 딱 악의적으로 한 거예요. 3년 넘게. 그래서 제가 이건 도저히 이분하고 같이 하기 어렵겠구나. 그전에도 뭐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결정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같이 하고 있지는 요즘에는 못하죠. 50억 클럽 이후로는 50억이 막 작은 돈처럼 느껴지는데 제 생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대표님이 뭐 돈 받으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억이 아니라 5만 원도 안 받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을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으실 수 있는데 그분도 참 귀한 일 하시는 분이니까 풀 것이 있으면 풀고 그래도 저희가 이제 워낙에 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큰 틀에서 또 잘 얘기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나한테 50억을 받았다. 근데 내가 안 받았다고 하고 고소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우리 아내가 받았대요. 그러니까 아내는 더 펄펄 뛰죠. 뭐 봤나 들었나. 그래서 이제 사모님 보니까 절대 받으실 분은 아닌 것 같이 아이고 보이던데요. 그런 걸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노래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회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회부됐나요? 하여튼 수사 마무리 단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뭐 주변에 와서 주변 사람들이 와서 합의를 해라, 화해를 해라 그래요. 아니 나는 내가 화해하지 않는다고 한 일이 없다. 그런데 지금 50억의 이런 쓰레기를 나한테 던져놓고 북한에서 하듯이 그래놓고 화해하라 그러면 어떻게 화해하냐. 그러니까 먼저 공개적으로 그러면 사과를 해라. 그건 잘못됐다고 사과를 해라. 그것도 그냥 우리 둘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사과해라. 제가 몇 번 이제 교계 원로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가 약간 좀 갈등이 있을 때 좀 화해를 시킨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두 번째 제일 큰 교회, 이름 말하면 다 아는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제 저희를 좀 모이자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그래서 뭐 오해 다 풀자. 난 오해도 없다. 뭐 이렇게 서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잘 끝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정광훈 목사 방송에서 또 나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른 목사님도 황당하잖아요. 나도 황당하고. 그냥 멀쩡하게 잘 왔어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 어쩌다 얘기도 없이 나중에 왜 다른 목사님들이 왜 나한테 그걸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런 그 공격을 했냐. 그랬더니 뭐 나한테 확인이 안 됐대요. 전화가 안 됐대요. 전화가 안 됐으면 그 얼마든 전화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좀 시간 지나면 통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바로 그 다음날 그래서 야 이건 정말 힘든 분이구나.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또 몇 가지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전제 조건들이 좀 진정성 있게 이렇게 해결되면 왜 자유우파가 같이 안 하겠냐. 내가 그 자유우파 재정당 대통합도 만든 사람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참 이런 게 참 아쉽지만 또 예전 그 이승만 대통령도 보면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공격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정치인으로 가는 뭐 병가지 상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교안 대표님이 이렇게 뚜벅뚜벅 계속 가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많이 지치셨죠 지금? 힘들지만 지치진 않습니다. 힘들지만 지치진 않아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바로 세워서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정치인으로서 끝으로 부정선거 문제 말고요. 이렇게 소명이 있으시니까 나오셨을 것 같아요. 은퇴하지 않으시고. 정치인으로서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뭐 대통령도 될 수 있으시니까 만약에 대한민국을 맡으시면은 꼭 하고 싶다 이 일은 그런 게 또 있으세요?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초인류 정상국가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한 3년 됐죠. 초인류 정상국가를 만들겠다. 그게 저의 비전입니다. 거기 이제 정상국가는 정상은 중의적인 거예요. 비정상인 나라를 정상으로 만들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초인류 정상국가를 만들자. 탑 국가를 만들자. 그런 책을 썼습니다. 제 비전을 담은 거죠.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많은 혼돈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정통 보수 정당의 제공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통 보수 아무나 잡탕들이 다 이렇게 나라 얘기를 하면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이걸 바로잡기 위한 정통 보수 정당의 재건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권의 욕심이 아니라 지금 북한과 그냥 짝짝꿍이 되어 있는 이 종북 좌파들 이자들이 있는 한은 우리가 그들에게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꿔 말하면 사회주의 그 세력들에게 또는 공산주의 세력들에게 권력을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30년 자유민주 정권 창출론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욕심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통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쉽게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나머지 정책들도 제가 사실은 총리 이후에 매주 사실은 스타디 모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각 영역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섭렵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었습니다만은 제일 큰 덩어리들은 그런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정말 가장 못 살던 나라였어요. 그렇지요. 세계 꼴찌에서 두 번째, 160 두 개인가 나라 중에서 161위. 뭐 그러니까, 1인당 GDP가 1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저희. 그러니까 67불. 그러니까요. 그때. 제일 못 살 때 67불. 그렇죠. 그랬던 나라에서 이제 3만 불 더더구나 이제 3050 클럽에 가입한 세계 7개밖에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지는 건 세우는 건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베네수엘라가 10년 만에 5위에서 세계 조롱거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나라가 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나라의 혜택을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책임 이건 다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시간이 빨리 갔어요. 지금 1시간 10분이나 가서 제가 이제 막 줄이고 있었거든요. 언제 또 모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아주 총괄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뭐 그 부방대 활동하시면서 디테일도 많이 듣고 싶었어요. 다음 기회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로 한 번 더 뵙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시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